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깰 수가 없는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한계도 엄밀히 따지면 극단적인 조건에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여러 원리들도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사례가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는 항상 퍼진다. 항상, 예외 없이.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에너지가 항상 퍼지기만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별이 빛난다는 사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항상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복잡하고 풍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이해하는 순간 우주가 왜 지금 이 모습인지, 시간은 왜 흐르는지, 생명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프랑스 청년의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때는 1813년 겨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사면에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 밀려오고 있었고 나폴레옹 제국의 황혼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29일 17살의 한 청년이 나폴레옹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전황에 바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디 카르노였습니다. 나폴레옹 휘하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파리가 직접 공격받으면서 카르노는 결국 학생들과 함께 무기를 들게 됩니다. 파리 동쪽의 어느 성을 지키려 했지만 하루도 안 되어 함락되었습니다. 그는 물러나야 했습니다. 패배한 채로.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뒤 카르노는 프로이센으로 망명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도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물리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대의 뜨거운 화두를 놓고 오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증기기관은 이미 배를 움직이고 광산을 파고 항구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좋은 증기기관을 가지느냐가 국력과 군사력의 핵심 변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의 증기기관이 영국보다 한참 뒤처져 있었다는 겁니다. 카르노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엔진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마찰도 없고 열도 새지 않고 완벽하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는 3년을 이 문제에 쏟아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는 불가능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카르노가 상상한 이상적인 엔진은 이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금속 막대와 아주 차가운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사이에는 공기가 채워진 밀폐 공간이 있고 그 안에 피스톤이 들어 있습니다. 피스톤은 바퀴를 돌립니다. 마찰은 없다고 칩시다. 열도 밖으로 새지 않는다고 칩시다.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뜨거운 막대를 가져다 대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 올립니다.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 뜨거운 막대를 떼어냅니다. 공기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 계속 팽창하고 온도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차가운 막대의 온도까지 내려왔을 때 차가운 막대를 가져다 댑니다. 공기가 압축되면서 열이 차가운 막대로 넘어갑니다. 피스톤이 내려옵니다. 차가운 막대를 떼고 바퀴가 피스톤을 조금 더 눌러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뜨거운 막대를 대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엔진은 완전히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n번 돌렸으면 뒤로 n번 돌리면 모든 게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가역적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이 100%여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도 에너지가 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카르노는 계산해봤습니다. 뜨거운 막대에서 받은 에너지 중 일부는 반드시 차가운 막대로 흘러나갑니다. 이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피스톤이 위로 올라간 다음 다시 내려오게 하려면 공기를 식혀야 합니다. 식힌다는 건 열을 어딘가에 버린다는 뜻입니다. 열을 버릴 차가운 곳이 없으면 피스톤은 다시 내려올 수 없고 엔진은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버릴 쓰레기통이 없는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카르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엔진의 최대 효율은 마찰이 얼마나 적은가, 설계가 얼마나 정밀한가와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에만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쪽 온도와 차가운 쪽 온도의 차이, 그것만이 한계를 결정합니다. 뜨거운 쪽을 무한히 뜨겁게 하거나 차가운 쪽을 절대 영도에 가깝게 해야만 이론적으로 100%에 가까워집니다. 그 둘 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엔진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계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한계입니다. 카르노의 시대의 당시 최고의 증기기관은 이론적 최대 효율이 약 32%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마찰이 있고 열이 새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피스톤을 돌리는 것 말고도 실린더 벽을 뜨겁게 하는데, 바퀴축을 뜨겁게 하는데,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다 쓰였습니다. 그 에너지는 다시 걷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퍼지면 끝입니다. 이것이 가역과 비가역의 차이입니다. 이상적인 카르노 엔진은 가역적입니다. 뒤로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제 엔진은 비가역적입니다. 마찰로 생긴 열, 방 안으로 새어나간 열, 그것들은 다시 모아올 수 없습니다. 그냥 퍼져버립니다. 영원히. 몇십 년 후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의 연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입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에, 그것이 엔트로피입니다. 클라우지우스는 1865년에 두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최대를 향해 증가합니다. 뜨거운 막대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을 때 엔트로피는 낮습니다. 에너지가 벽으로도 가고 축으로도 가고 공기 중으로도 흩어지면서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지만 집중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고 퍼진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흐른다. 집중해서 분산으로, 그 방향으로만. 그런데 이상합니다. 물리학의 다른 법칙들은 대부분 시간 대칭적입니다. 공이 앞으로 굴러가는 영상을 뒤집어도 물리법칙 위반이 없습니다. 행성이 태양을 도는 방향을 뒤집어도 됩니다. 두 입자가 충돌하는 것을 거꾸로 틀어도 법칙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만은 항상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딱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건 비대칭입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볼츠만이었습니다. 루트비히 볼츠만,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동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전제를 하나 의심했습니다. 열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흐르는 것이 진짜로 불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건가? 그는 이것을 확률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아주 단순한 모형을 생각해 봅시다. 두 금속 막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에너지 덩어리 7개, 오른쪽에 3개. 에너지는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튀어다닙니다. 마치 숨바꼭질처럼요. 아무 원자도 에너지를 독점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리저리 옮겨갑니다. 어느 순간 스냅 사진을 찍으면 에너지 덩어리들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을까요? 왼쪽에 9개, 오른쪽에 1개인 경우가 있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인 경우가 있고, 온갖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배분이 더 자주 나올까요? 계산해보면 5대, 5으로 고르게 나뉜 경우가 9대 하나로 치우친 경우보다 6배 이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르게 나뉜 방법의 수가 더 많으니까요. 에너지가 모두 왼쪽에 몰리는 방법은 훨씬 적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에너지가 퍼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한 배분의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퍼진 상태로 흘러갑니다. 에너지가 뭉치는 건 확률적으로 희귀한 사건입니다. 물론 원자가 몇 개 안 될 때는 잠깐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볼츠만이 계산해 보니 작은 시스템에서는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열이 흐를 확률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냥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질 안에는 원자가 수십조에 수십조 개 이상입니다. 그 규모에서 에너지가 역방향으로 흐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불가능할 만큼 작아집니다. 우주의 나이를 수천 번 반복해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확률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볼츠만의 통찰은 이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그건 확률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쪽으로 흐를 뿐입니다.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그쪽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루빅스 큐브를 생각해 보세요. 완성된 상태는 딱 하나입니다. 거의 완성된 상태는 몇 가지 됩니다. 하지만 뒤죽박죽인 상태는 수천 경 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돌리면 맞춰진 상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의도적으로 맞추려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가 그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에너지가 퍼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연은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라기보다 통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느 행성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이 통계의 논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아주 영리한 존재가 있어서 각 분자가 빠른지 느린지를 파악하고 빠른 건 한쪽으로, 느린 건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엔트로피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1867년에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처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후 거의 100년간 물리학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맥스웰이 상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두 방이 있습니다. 사이에 아주 작은 문이 있고 그 문을 조절하는 아주 작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눈이 아주 좋아서 개별 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 문을 열어줍니다. 느린 분자가 오면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 방에는 빠른 분자들만 모이게 됩니다. 왼쪽이 점점 뜨거워지고 오른쪽이 차가워집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온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맥스웰은 이 존재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맥스웰의 악마, 이 사고 실험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뭔가 잘못된 건지 아무도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악마가 분자를 관찰할 때 에너지를 쓰는 건가? 그런데 관찰 자체는 에너지가 거의 안 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1961년 롤프 란다우어라는 물리학자가 드디어 정확한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있는 곳은 뜻밖의 곳이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문제는 관찰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악마가 분자를 관찰하려면 정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자는 빠르다, 저 분자는 느리다 하는 것들을 어딘가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의 기억 용량은 유한합니다. 계속 새 정보를 받으려면 오래된 정보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지우는 행위는 반드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란다우어 원리입니다. 정보를 지우는 것은 단순한 논리 연산이 아닙니다. 물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과정은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하고 주변에 열을 방출하고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악마가 분자를 골라내면서 한쪽 방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동안 악마의 기억에는 정보가 쌓입니다. 그 정보를 지울 때 지워진 정보만큼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 열이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킵니다. 그 증가량이 악마가 줄인 엔트로피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습니다. 악마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더 깊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히 악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와 물리 세계가 같은 언어로 이야기된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기록하는 것, 저장하는 것, 그리고 지우는 것이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정보는 어딘가에 새겨져야 하고 그 새김은 물리적 상태이고 그 상태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씁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이미지는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사진 하나를 지울 때 그건 단순히 숫자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상태가 바뀌고 아주 미세하지만 열이 발생합니다. 세상의 엔트로피가 아주 조금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릴 때 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경회로가 재편성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열이 조금 발생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도 에너지를 씁니다. 정보는 물리적입니다. 이것이 20세기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랙홀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에너지가 항상 퍼진다면 어떻게 복잡한 구조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생명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요? 에어컨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은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면서 바깥은 더 뜨겁게 만듭니다. 차가운 곳이 더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곳의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동안 다른 어딘가에서 더 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 합니다. 에어컨이 집 안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동안 발전소에서 석탄이 타면서 그 집중된 화학 에너지가 연기와 열로 퍼집니다. 전선이 뜨거워지고 컴프레서가 열을 냅니다. 전체 합산을 해보면 엔트로피는 여전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그 증가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가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해서 복잡한 유기 분자를 만듭니다. 이건 엔트로피를 낮추는 일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식물은 태양에서 받은 집중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더 퍼진 형태의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열도 내보내고 수증기도 내보냅니다. 전체 계산을 해보면 식물이 만든 낮은 엔트로피보다 이 과정에서 퍼진 엔트로피가 더 큽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먹어서 복잡한 분자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분해해서 몸을 움직이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열을 냅니다. 몸 안에서는 잠시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유지되지만 전체 합산에서 엔트로피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의 큰 흐름 속에서 잠시 역방향으로 헤엄치는 행위입니다. 아주 집중된 에너지를 빌려서 일시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그런데 강 안에는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소용돌이는 잠깐 동안 주변 물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소용돌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이 없으면 소용돌이도 없습니다. 엔트로피의 흐름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생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생명이란 엔트로피 증가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잠깐 생겨나는 소용돌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더 밀어붙이면 훨씬 흥미로운 가능성이 나옵니다. 집중된 에너지가 꾸준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그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솟아시키는 구조가 유리해집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에너지를 더 빠르게, 더 많이 퍼뜨리는 구조가 살아남고 증식하고 복잡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명은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라 엔트로피를 더 빠르게 늘리기 위해 나타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가설의 영역이고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생명이 가능하려면 에너지의 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 에너지는 집중된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퍼진 에너지는 쓸 수 없습니다. 집중된 에너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집중된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까요? 태양이라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받는 것이 에너지라고 하지만 지구는 에너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는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매우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지구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와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는 거의 같습니다. 받는 것보다 적게 내보내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질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에서 진짜로 받는 건 뭘까요? 에너지의 총량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질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광자들입니다. 집중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지구는 이걸 받아서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 훨씬 많은 수의 낮은 에너지 광자로 바꾸어 우주로 내보냅니다. 태양에서 광자 하나가 들어올 때 지구에서 나가는 광자는 20개쯤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태양이 지구에 주는 것은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집중된 에너지, 즉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지구는 그 낮은 엔트로피를 재료로 삼아 온갖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퍼진 형태의 에너지, 즉 높은 엔트로피를 우주로 돌려보냅니다. 지구는 낮은 엔트로피를 받아서 쓰고 높은 엔트로피를 배출하는 창구인 겁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쓰러지고 폭풍이 치고 허리케인이 돌고 사람이 먹고 자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태양에서 받은 소수의 고에너지 광자를 다수의 저에너지 광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 변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 식물이고 생명이고 의식이고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양이 수소를 태우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수소는 태양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수소가 중력으로 뭉쳐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수소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생겨났습니다. 빅뱅으로부터. 그렇다면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았어야 합니다. 지금 우주의 엔트로피가 높다면 과거는 더 낮았어야 하니까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므로.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극히 뜨겁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0.001%도 안 됩니다. 모든 곳이 거의 똑같은 온도, 똑같은 밀도, 완벽하게 고르게 퍼진 상태입니다. 이게 낮은 엔트로피라고요? 섞인 상태, 고르게 퍼진 상태가 낮은 엔트로피라고요? 일상적인 직관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섞인 것을 높은 엔트로피라고 생각합니다. 설탕이 다 녹아 고르게 퍼진 물, 방 전체에 가득 찬 가스, 이런 것들을 높은 엔트로피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다릅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볼츠만의 설명은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논리는 명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시간 대칭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된다고. 그렇다면 볼츠만의 논리도 양방향으로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퍼지는 경우의 수가 뭉치는 것보다 많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에너지는 더 퍼진 상태로 가야 합니다. 과거도 현재보다 에너지가 더 퍼진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순 아닌가요? 볼츠만 자신도 이 모순에 오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볼츠만을 비극으로 이끈 질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당시 물리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는 1906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불과 몇 해 전이었습니다. 이 모순의 답은 빅뱅에 있습니다.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따라옵니다. 과거는 낮고 미래는 높다는 비대칭은 볼츠만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기 조건에서 나옵니다. 빅뱅이라는 출발점이 있었고 그 출발점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이 한 방향만 가리키게 된 겁니다. 볼츠만의 논리만으로는 왜 지금이 아니라 처음에 엔트로피가 낮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건 초기 조건의 문제이고 아직 완전히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특성이기도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을 다음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다시 볼츠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와 연결했을 때 그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S는 볼츠만 상수와 경우의 수의 로그 값의 곱이다. 이 공식은 너무 간결하고 아름다워서 볼츠만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묘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빈에 있는 그의 묘비에 있습니다. 그 공식 하나가 뜨거운 커피가 식는 것부터 우주의 탄생까지를 관통합니다. 이것이 물리학의 아름다움입니다. 한 줄의 관계식이 우주 전체를 설명합니다.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로 이해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잉크 한 방울이 물에 퍼지는 건 쉽지만
퍼진 잉크가 다시 한 방울로 모이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잉크가 퍼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왜 달걀이 깨지면 다시 붙지 않을까요? 깨진 달걀이 가질 수 있는 배열의 수가 온전한 달걀의 수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랜덤하게 움직이면 거의 항상 깨진 상태에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늙을까요? 조직이 노화하는 방향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특정 상태에 있으려면 지속적인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고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자연이 더 가능성 높은 상태, 즉 더 퍼지고 더 무질서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쪽으로,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에너지를 써서 낮은 엔트로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이것들이 멈추는 순간 몸은 빠르게 더 가능성 높은 상태로 이동합니다. 더 높은 엔트로피로.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 엔트로피와의 싸움에서 잠깐 이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가능한 건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를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식사 한 끼가 단순히 맛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엔트로피에 저항하기 위한 에너지 보충이고, 그 에너지는 식물이 태양에서 받은 낮은 엔트로피가 변환된 것이고, 그 태양의 에너지는 빅뱅의 낮은 초기 조건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점심 한 끼 속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중력이 없다면 물질이 고르게 퍼진 상태가 최대 엔트로피입니다. 루빅스 큐브처럼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력은 물질을 끌어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입자들은 뭉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있는 세계에서는 물질이 뭉쳐있는 상태가 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그게 높은 엔트로피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중력이 있는 세계에서 물질이 완벽하게 고르게 퍼져 있다는 건 아직 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즉 가능성의 공간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특수한 상태,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그 상태였습니다. 물질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져 있었고, 중력은 그때부터 천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곳은 주변 물질을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게 더 뭉치게 되었고,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었고, 그게 쌓여서 원시 별이 되었습니다. 별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중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고, 그 열이 핵융합을 일으켰습니다. 별 안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들이 되었습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그 원소들이 우주에 뿌려졌습니다. 그 원소들이 모여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행성 중 하나에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엔트로피 증가였습니다. 복잡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것의 부산물이라는 이 역설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별이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는 건 엔트로피 관점에서 보면 수소보다 더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중력 에너지가 열로 퍼지는 엔트로피 증가 과정입니다. 행성이 만들어지는 것도, 화산이 분출하는 것도, 바다가 생기는 것도, 대기가 형성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더 퍼지는 쪽으로 향하는 과정의 한 국면들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 한 국면에서 잠깐 복잡한 것들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별이 그렇고, 행성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의식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야콥 베켄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가 1972년에 아주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이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역학에서 엔트로피를 가지는 물체는 온도가 있어야 하고, 온도가 있으면 복사를 방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복사를 방출하지 않으니 온도도 없고, 온도가 없으니 엔트로피도 없어야 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베켄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블랙홀은 복사를 방출합니다. 블랙홀도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의 온도는 1조분의 100켈빈 정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블랙홀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속도가 방출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블랙홀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계속 낮아집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우주 배경 복사보다 블랙홀의 온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블랙홀은 에너지를 내보내기 시작하고 아주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우주 나이의 몇십조 배도 아닙니다. 그것의 또 몇 조 배도 아닙니다. 10의 100제곱년 정도입니다. 지금 우주 나이 약 140억 년을 일로 봤을 때 그것의 10의 90제곱배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냥 아주 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엔트로피 이야기에서 정말 기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간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은 보통 그 공간의 부피에 비례할 것 같습니다. 더 큰 방에 더 많은 책을 넣을 수 있듯이. 그런데 블랙홀의 경우에는 내부에 담긴 정보의 최대량이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3차원적 공간의 정보가 2차원 면 위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홀로그래픽 원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나왔습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가 우주의 경계면에 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물리학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점에서 물리학자들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엔트로피와 정보와 블랙홀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랍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엔트로피 이야기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 예산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는 얼마나 낮았을까요? 현재 천문학적 추정에 따르면 빅뱅 직후의 우주는 지금 우주 엔트로피의 수천조분의 1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엔트로피의 대부분은 블랙홀에 있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의 총 엔트로피는 다른 모든 별, 행성, 가스, 복사의 엔트로피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성한 우주, 별들과 은하들과 생명체들로 가득 찬 이 우주가 만들어낸 엔트로피 중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은 블랙홀 안에 있는 셈입니다. 그 점에서 블랙홀은 우주에서 엔트로피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물체입니다. 아주 먼 미래에 마지막 블랙홀도 증발하면 우주에는 광자와 중성미자 같은 입자들만 극히 얇게 퍼진 채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열사 또는 열의 죽음이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퍼져서 온도 차이가 없고 구조가 없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의 최종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복잡하게 증가하는 걸까? 그냥 처음부터 쭉 고르게 퍼지면 되지 않나? 왜 별이 생기고 행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걸까?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그림은 있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없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퍼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단순히 모든 것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게 최고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력이 있으면 물질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이 사실 최고 엔트로피 상태가 아닙니다. 중력은 물질이 뭉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뭉친 물질은 엄청난 중력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더 많은 엔트로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이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스 구름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엄청난 온도로 달아오릅니다. 그 열이 주변으로 방출됩니다. 엄청난 양의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단순히 가스가 고르게 퍼진 채로 있었다면 이 엔트로피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별이 핵융합을 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원자 4개를 헬륨 원자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는 빛으로 퍼져나갑니다.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엔트로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퍼뜨리는 방법이 먼저 뭉쳐서 별을 만들고 핵융합을 하고 빛을 뿜어내는 겁니다. 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를 더 빠르게 늘리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 빛이 지구에 닿고 생명이 그 빛을 이용하고 그 생명이 또 엔트로피를 더 빠르게 늘립니다. 생명은 엔트로피 증가의 속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복잡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 우주가 더 빠르게 엔트로피를 늘리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물론 우주가 의도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엔트로피 증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이 자연적으로 선택되고 그것이 복잡성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은 흥미롭습니다. 이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봅시다. 시간의 화살이 엔트로피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지루하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것도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주관적 경험이라 물리적 엔트로피로 직접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뇌가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 더 많은 사건이 기록되고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뇌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처리할 때는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고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과학이 완전히 규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과 정보 처리, 그리고 엔트로피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더 탐구될 흥미로운 영역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달한 우주 열사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볼츠만이 생각한 것처럼 확률적으로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에서도 아주 가끔 국소적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요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루빅스 큐브를 무한히 돌리다 보면 언젠가 우연히 맞춰질 수도 있는 것처럼 그 확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지만 시간이 무한히 길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볼츠만은 이것에서 한 가지 기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전체가 그런 우연한 요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서 우연히 낮은 엔트로피 영역이 생겨난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볼츠만의 뇌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우주 전체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건 굉장히 특수한 초기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최대 엔트로피 우주에서 우연히 요동이 일어난다면 우주 전체만한 요동보다는 뇌 하나만한 요동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는 우주 전체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그냥 기억과 경험을 가진 뇌 하나가 최대 엔트로피 우주 한가운데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그런 식으로 우주를 설명하면 안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기 위한 사고 실험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기억은 실제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는 가설이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처음부터 낮은 엔트로피였다는 초기 조건 접근법이 더 나은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초기 조건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 탐구 중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작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의식이 있는 존재가 생겨난 것, 자기가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주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난 것, 그것 자체가 엔트로피의 역사에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질이 복잡하게 조직되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과학은 세상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그 꽃의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 이해가 아름다움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
엔트로피를 이해하고 나서 커피가 식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음료가 차가워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의 연력학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일상적 현상 속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무엇을 받는가? 에너지를 받는다고 대부분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낮은 엔트로피를 받습니다. 집중된 에너지를, 아직 퍼지지 않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 낮은 엔트로피로 생명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는 별이 만들어지면서 생겼고 그 별의 물질은 우주 초기에 생겼고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초기 조건에서 왔습니다. 에너지는 집중된 것에서 퍼진 것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이 시간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생명을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엔트로피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동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노화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려 합니다. 엔트로피에 저항하려 합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물리학을 이해하고 나면 약간 다른 시각이 가능합니다. 노화는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우리 몸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 공급이 점점 비효율적이 되면서 몸의 질서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건 자연적인 물리 과정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을 구성하던 물질들이 더 가능성 높은 상태, 더 퍼진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원자들이 다시 흩어집니다. 그 원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과 평온함은 다릅니다. 자연의 과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덜 슬퍼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흐름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이 흐르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물고기가 살고 물이 하류로 흘러 논밭을 적시는 겁니다. 강의 흐름을 멈추려 한다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도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카르노가 전쟁에서 돌아와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질문은 처음에는 매우 실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엔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를 발견하고 볼츠만이 그것을 확률로 설명하고 맥스웰이 정보와의 연결을 발견하고 란다우어가 정보 삭제의 물리학을 발견하고 호킹이 블랙홀의 엔트로피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시간이 왜 흐르는지,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끝날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깊은 답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제가 과학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입니다.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하면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지 뒤로 흐르는지 구분이 됩니까? 됩니다. 지금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엔트로피가 낮고 미래는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완전히 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엔트로피가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상태가 거의 비슷한 엔트로피를 가집니다. 앞과 뒤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물리법칙 수식을 보면 시간을 뒤집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의 화살이 사라집니다. 잠깐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 아침이 오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지나가는 것, 기억이 쌓이고 내일이 있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 그것이 엔트로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 느낌 자체가 우주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맥스웰의 악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시죠? 정보를 지우는 것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연결은 훨씬 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0분 전에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아주 오래전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고 미래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과거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뇌와 신체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 흔적, 즉 기억으로. 미래는 아직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조금 어지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물리학자들도 생각할수록 어지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카르노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증기기관의 효율은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그 단순한 공학적 질문이 이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엔트로피는 무엇인가? 에너지는 왜 퍼지는가? 생명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은 왜 흐르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기억을 가지는가? 이것이 파인만이 물리학을 좋아했던 방식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 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결론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엔트로피가 왜 낮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알지만 왜 처음에 그런 상태였는지는 모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과거 가설, past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설명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지금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으려면 처음에 엔트로피가 낮았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직 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론적 이유를 들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가 엔트로피가 낮은 초기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같은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찰자가 있으려면 그런 초기 조건이 필요했고 그 조건이 있는 우주에서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답이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충분한 설명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주의 초기 조건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 낮은 엔트로피가 없었다면 별이 없었고, 별이 없었다면 원소가 없었고, 원소가 없었다면 지구가 없었고, 지구가 없었다면 생명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없었을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은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출발했다는 사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이 여러분의 존재를 허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뇌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물리적 과정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여전히 엔트로피 차이가 존재하는 우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반전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언가 사라지는 것,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열사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어두운 결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별이 빛나고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쌓이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서 아주 정교하게 맞아떨어진 조건들이 모여서 생명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찻잔에 우유를 붓는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유가 들어갔을 때 두 액체가 경계에서 만나면서 아름다운 소용돌이와 무늬가 생겨납니다. 잠깐 동안만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섞이면 그 무늬도 없어집니다. 처음 순수한 차도 없고 나중에 균일한 혼합도 없는 그 사이의 짧은 순간에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그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별도, 은하도, 생명도, 의식도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찰나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들이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음이 그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무늬가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무늬의 아름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엔트로피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 안에서 우리는 아주 잠깐이지만 진짜로 존재합니다.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를 빌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며 기억을 쌓으며 아름다움을 알아보며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컵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엔트로피가 오늘도 조용히 늘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역사 중 딱 지금 이 찰나에만 가능한 아주 정밀하게 조율된 구조물로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커피 한 모금을 드신다면 조금은 다른 맛이 날지도 모릅니다. 카르노가 패배한 채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 증기기관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 가장 작은 질문에서 가장 큰 답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파인만의 길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이 짧고 눈부신 시간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